2025년 6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장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고 이스라엘이 연일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휴전합의를 발표했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닙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이후 지금까지 중동 지역을 피로 물들인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100년 전인 1917년 영국 외무장관이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편지는 벨푸어 선언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중동을 피바다로 만든 모든 갈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귀족이나 왕족의 나라라고 불러야 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전 세계에 걸쳐 저지른 나쁜 짓들이 세계사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굵직한 것만 챙겨보자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인도를 수탈한 역사, 중국과의 무역 수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저지른 아편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고교 세계사에서 익숙한 명칭이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통치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자 이 통치 비용을 메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아주 악랄합니다. 영국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인도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인도 직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50%에 달하는 토지세를 징수하며 작물을 지을 땅의 아편을 재배합니다. 현지인들은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여기서 거둔 아편은 중국으로 싣고 가서 중국인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듭니다. 곡물 거래를 독점하고 곡물 사재기를 금지하면서 1770년 기근과 겹쳐 뱅골 대기근이 발생하는데 이때 100에서 200만 명의 현지인이 사망합니다. 인도인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편전쟁은 영국이 청나라와 무역을 하며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출하다가 청나라에서 아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으킨 전쟁입니다. 지들 나라에 마약을 수출하면 더 난리를 칠 인간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다니 정신 나간 것들이죠. 제3자나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깡패짓이나 다름없는 건데 사실 아편전쟁은 무력에서 자신이 있는 영국이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하고 일부러 도발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경우 엄청난 배상금과 추가 이익이 따른다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전쟁 한 번만 이기면 그동안의 무역 적자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고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아편전쟁을 이기고 난 후 영국은 난징조약에 따라 엄청난 전쟁 배상금, 홍콩 할양, 상하이를 포함한 5개 항구계약 등의 압도적인 혜택을 받으며 크나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막상 급하게 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1차 대전 중에 다시 한번 신나게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의 소유권을 두 민족에게 양도해버렸던 겁니다. 집 한 채를 각기 다른 두 가족에게 팔아버린 부동산 사기꾼처럼 말이죠.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집트 주재 고등판무관 헨리 맥마흔을 시켜 헤자즈 지역의 실질적 통치자였던 셰리프 알리 빈 후세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냅니다. 오스만 제국의 약화와 해체를 원하던 영국은 맥마흔의 편지에서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지역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세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강대국 중의 강대국인 영국이 보증을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1916년 6월 5일 후세인은 영국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오스만 제국에 대한 반란을 선포했고 아랍인들은 영국 편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인과 약속을 한 후에 프랑스와 1916년 5월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체결하여 전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을 분할 통치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거든요. 아랍인들의 독립 약속은 무효가 되었고 후세인의 아들 파이살이 세운 시리아 아랍 왕국은 1920년 프랑스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었습니다. 중동 지역과는 상관없는 서양인들이 지들 맘대로 중동 지역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하고 약속마저 어기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아랍인들의 반영국, 반서방 정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비교해보면 아랍인들이 왜 서양을 그토록 증오하고 원한을 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나 소설을 통해 미화된 영국이나 미국 이미지 때문에 아랍 애들이 무조건 나쁜 놈으로 비춰지는 건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영국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영국계 유대인 금융가 월터 로스차일드 남작에게 보낸 편지는
세계사를 뒤바꿔 놓습니다. 이 편지에는 국왕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거주할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국가를 세울 땅을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영국이 아랍 민족들에게 아무 언급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전쟁 비용은 하루에 700만 파운드였는데 이걸 유대계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유대 자본을 구슬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 벨푸어 선언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학자 하임 바이츠만이었습니다. 당시 무연화약 제조에 필수적인 아세톤은 독일에서 수입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서 공급이 중단된 상태여서 영국군은 심각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츠만이 개발한 아세톤 대량 생산 방법 덕분에 충분한 아세톤을 확보할 수 있었죠. 영국 정부가 보상을 제의하자 바이츠만은 유대인을 위한 국가 건설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진정한 애국자였던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이 거의 대다수였고 유대인은 극소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사기꾼 노릇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거트루드 벨 같은 중동 전문가들은 모든 면에서 현실과 괴리된 인위적인 계획이라고 호평했고 여러 가지 난관을 예언했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는 유대인 수는 급증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수는 1922년 8만 4천 명에서 1931년 17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63만 명으로 190만 명이던 팔레스타인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당시 상황이라면 제가 유대인이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생긴다는데 뭘 가리겠습니까?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가만히 놔두면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의 땅이 될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아랍인들이 대반란을 일으키는데 영국은 군대를 투입해서 이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아랍인이 사망합니다. 이제 평화롭게 해결하기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셈이었죠. 1947년 2월 영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넘깁니다. 11개국 대표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는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지역으로 하는 결의안을 내놓습니다. 분할하는 팔레스타인 전체 면적이 56.47%, 약 1만 4,900제곱킬로미터를 유대인 국가, 나머지 면적 43.53%, 약 1만 1,500제곱킬로미터를 아랍인 국가로 하고 예루살렘 약 200제곱킬로미터를 국제관리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할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인구 비율에서 아랍인이 67%, 유대인이 33%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에게 더 넓은 면적을 주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경제적 자원의 분배가 극단적으로 유대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계 기반인 올리브 농장과 곡창지대의 80%, 아랍인 공장의 40%가 유대인 영토에 포함되었고 주요 항구들인 하이파, 텔아비브, 아슈돗도 유대인 국가에 속했습니다. 유대인 국가로 지정된 지역에 아랍인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실질적인 유대인 국가 건설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죠. 아랍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이 제안을 얼씨구나 수용했습니다.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2000년 동안 계속되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국제사회로부터 유대 국가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너머를 뜻하는 디오와 씨를 뿌리다를 뜻하는 스페로의 합성어인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한 유대인들의 이산을 의미합니다. 아랍인들은 유엔의 중재안에 분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고등위원회는 당연히 이 분할안을 거부했고 아랍연맹 역시 팔레스타인은 아랍의 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루크 국왕은 아랍인은 단 한 치의 팔레스타인 땅도 유대인에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시리아는 분할안이 실행되면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종교도 다르고 이 지역에 소유권도 없는 유대인이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들어와 산다는 게 아무리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요. 1948년 5월에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영국은 아랍인들의 분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중재안이나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은 채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합니다. 이때쯤 영국의 정치인이나 외교부 인사들은 이대로 가면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전쟁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을 겁니다. 이걸 예견하지 못했다면 외교부에서 짐 싸서 나가야죠. 더구나 갈등의 요인을 지들이 100% 제공했는데 모르겠습니까?
스리슬쩍 발 뺀 이유도 전쟁이 곧 날 테니 여기에 있다가는 불똥 튀어서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면 유대인들은 완전 축제 분위기에 돌입합니다. 멀쩡한 집주인을 쫓아내고 들어오는 입장이면 뭔가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주변 아랍 국가들이 노발대발하건 말건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합니다. 이때쯤이면 이 지역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아랍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겠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결국 건국선언 불과 11시간 후인 5월 15일 새벽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이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수많은 난민과 상처를 남긴 4번의 전쟁이 1973년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4차 중동전쟁 이후에도 나라를 달리하거나 국지전 성격의 전쟁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터지면서 이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과 애꿎은 희생이 따랐고 그 여파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이란, 북한을 가리키며 악의 축이라고 했지만 원조 악의 축은 영국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